자, 세계의 인류의 어떤 경제 성장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인류 역사에 뭐 굉장히 오래되지만 뭐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난 지 뭐 20만 년이라고 우리가 한 10,000년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우리가 농업이 시작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의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또 농업 생산 활동에 농업이 출현한 그런 시기 약 한 10,000년 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던 신석기 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000년 정도, 10,000여 년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까지 한 10,000년의 역사 동안에 사실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성장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죠. 경제 성장이다, 성장하고 하는 것은 최근에,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가 되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그때 한 약 150 내지 한 200년, 길어야 200년 정도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주 폭발적인 것이죠. 그 임팩트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 인류의 아주 긴 역사 동안에는 긴 정체 기간이 있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한 150년, 한 200년 동안에 경제 성장이 일어났는데 이건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준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래서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이게 OECD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지난 한 기원 후에 한 2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세계 총생산을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한 1800년까지 동안은 GW는 Gross World Product입니다. 세계 총생산인데 그 GW라든가 1인당 GW 성장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에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성장하지 않고 그냥 쭉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갖다가 멜소스 함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멜소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마스 멜소스입니다. 인구론을 쓴 토마스 멜소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 기간 동안에도 저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도 물론 어떤 기술 진보가 조금씩 있었겠죠. 그리고 노동력도 좀 인구가 늘어나니까 노동력도 늘어났을 테고 자본 축적도 조금씩 됐을 겁니다. 토지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하긴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기간에 또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 인구가 그 생산성 향상 효과를 잡아먹어가지고 결국 생활수준이라고 보통 우리가 1인당 소득 따지잖아요. 1인당 GDP 따진단 말이죠. 그것은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근근히 그냥 먹고 사는 한 1800년 그 긴 기간 동안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정도로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영수로도.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 18세기 중후반에 이제 산업연구로부터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갑작스럽게 아주 폭발적인 그런 성장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농경사에서 산업사회로 지금 그래서 이제 멜소스 함정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물론 이때에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주 요인은 기술 혁신이겠죠. 제임스 와트의 개량된 증기기관이 나오고 1776년이죠. 그때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에너지 구조에 완전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동안에 썼던 에너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화석연료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석탄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석유로 해서 가스 이렇게 된 거. 그래가지고 경제 규모가 아주 비약적인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저 시대의 저걸 경험하기 이전의 장구한 세월 동안과 그 이후에 아주 짧은 기간은 완전히 상전벽해, 말하자면 딴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겁니다. 메디슨 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GWP의 변화가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Gross World Product.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각 나라의 우리가 GDP라고 그러잖아요. GDP를 전부 다 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차원에서의 GDP.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연구한 것이 이제 기원 후부터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거의 성장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00년대 넘어가서 이래서 그래서 여기서 수직 상승을 해버리는 것이죠. 수직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수직 상승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한 폭발적인 성장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은 그러니까 멜소스 그러니까 함정에 계속 아주 장기간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1인당으로 나누면 1인당으로 표시해도 마찬가지. 이거는 1인당으로 표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그 GW를 들게 되는. 그러니까 아까 그거를 갖다가 세계 인구로 나누면 1인당 GW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아까 그게 잠깐만요. 아까 그게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저 단위가 이제 1990년 국제 가격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년도 가격으로 평가해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뭐 1조 달러는커녕 뭐 몇천억 달러 뭐 이 정도. 요때에도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1인당으로 따져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가. 역시 저 1990년 달러 기준으로 잡아보니까 한 500달러 내지 한 600달러 그 정도가 이렇게 장시간의 기간에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500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그리고 뭐 거의 뭐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사실은요. 다시 비슷한 생활 수준 어디는 뭐 잘 살고 어디는 못 살고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1세기 여기 이제 뭐 1세기 로마 시대 시민 사람들이 그런 생활 수준이나 아니면 이 당시 뭐 조선 시대 사람들이나 뭐 생활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거기까지. 자, 그런 상태로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에서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 당시에는 또 우리가 인구가 아주 급증했던 거죠. 이 특징이 그러니까 1800년 저는 1700년대부터 1800년 1900 이 당시에 요때 인구론이 이때 나왔잖아요. 그 토마스 멜소스의 인구론이 1798년도에 나오는데 이게 그거하고 그 일치가 되는 거죠. 이때 왜냐면은 이 세계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인구론을 갖다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라는 것은 인구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데 엑스포넨셜로 이렇게 쫙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 그 생산을 갖다 따라가지 못해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든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은 성장을 갖다 엄청나게 압박하니까 최소한도 현재 생활 수준을 갖다 유지하려면은 경제가 어느 정도 속도로 빨리 성장해야 되냐? 인구가 증가하는 율 속도는 최소한도 그 경제 전체가 성장을 해야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 수준 자체를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체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치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성장의 압박이 있었겠느냐 이 당시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학도 이 당시에 1776년에 잘 아시는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근대 경제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에야 경제 이런 게 필요 없었겠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자원이 희소해지고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제학도 이때 생각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걸 보죠. 되는가요? 실제로 뭐 세계 총생산이 좀 2024년 명목 가격으로다가 얼마나 한 110조 달러 정도, 110조 달러. 뭐 지금 정도 늘었겠죠? 세계 전체 110조 달러. 11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상상이 좀 안 되죠. 근데 그 정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한 1800년 뭐 초나 중 이때는 뭐 1조 달러도 안 됐죠. 그러니까 경제가 그 당시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커졌냐? 한 300 내지 400배 정도 커진 거예요. 엄청나게 커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 동안에 무지무지 커진 겁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그 110조 달러 중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차지하는 것이 거의 반 가까이 되는 한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은 약 한 14,000달러 정도, 지금은 뭐 한 15,000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서 PPP 기준이라는 것은 Purchasing Power Parity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만 달러라 하더라도 미국의 만 달러고 지금 한국의 만 달러. 우리는 만약 가격이 두 배 비싸다, 두 배 싸다, 우리가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똑같은 만 달러가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2만 달러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조정해 준 게 PPP 기준입니다. 자, 1인당은 한 14,000달러 정도 되고, 주요국 1인당 여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한 36,000달러 정도 됩니다. 네, 무역도 이렇게 적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만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하니까 12위권 정도 됩니다. 12 정도 되죠. 12 정도 되고, 전체 비중은 한 1.7%. 아까 얘기한 그 110조 달러 중에서 1.7% 차지한다는데, 1.8조 달러 정도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1960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될 그 당시만 해도 1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3만 원.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빨라졌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세계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가 서유럽 국가라든가 아니면 뭐 미주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뭐 일찍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산업화가 일찍 시작이 돼가지고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한 100년 내지 150년 정도 걸렸다. 그럼 우리나라는 한 50년 정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압축선정이다,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개발해 놓은 어떤 신기술, 뭐 원천기술 이런 거 다 그냥 모방해가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주 사실 이 당시에는 1920년대 초에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사실은 뭐 열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들보다 더 못 사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이 정도 됐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성장을 하다 보니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제가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투입이 됐을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자원이 투입해. 그러니까 자원 고갈 당연히 생길 것이고, 자원 고갈이 생기면은 자원 고갈이 생기는 만큼 자연히 환경 오염은 그리고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고 기후위기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당연히 그렇게 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지구 위험 한계선을 갖다 벗어났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티핑 포인트를 벗어났다는 등, 그리고 지금 일반년 그동안에 홀로세 기간이 한 1만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 기간이 지금 그 지구 생태계가 지금 깨진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인류세란 말이 좀 있잖아요. 인류세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지질 시대라는 것이죠. 안스로포, 인간이라는 뜻이니까 그 인류세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것은 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것이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인류세 시대다라고 네덜란드의 이제 폴 크로첸인가 그런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 대멸종이 우려가 된다. 이런 상황으로 그 정도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 인구도 엄청나게 변했죠. 그동안에 1700이 인구라는 것이 굉장히 경제 성장이라는 발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1750년 팔아오면 1820년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82억, 3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한 20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인구가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엄청나게 뛰었죠. 그러니까 요 때가 인구가 세계 인구가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만약에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인구가 늘어나는 그 속도만큼 경제 규모가 커져야 돼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압박이 되었겠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풍요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불평등 구조가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서로 지난 한 200여 년 그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 다 못 살았어요. 다 비슷비슷했다고요. 다 비슷비슷하게 못 사는 시대였어요. 그런 기간이 아주 장구한 세월 지났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장 시대로, 그러니까 산업화하면서 성장 시대로 하면서 불평등 구조가 매우 심하게 됐다는 거. 국내적으로 계층 간의 지역 간의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 뭐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다 그런 결과다. 지금 뭐 지역 소멸 문제 이런 것도 다 그런 결과랍니다. 그리고 뭐 국가 간에도 그렇죠. 어떤 나라는 뭐 일찍 그 산업화가 시작이 돼서 부자가 된다라면서 지금 지구상에는 뭐 2,000달러, 3,000달러가 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들도 많습니다. 아프리카 심지어는 1,000달러도 안 되는데도 1인당 소득이 안 돼도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그런 어떤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됐다. 그것이 성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구 온난화 문제거든요. 지구 온난화는 기후 위기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됐냐면은 1850년에서 2000 여기 이게 이제 그 IPCC에서 나온 얘기인데 약 2,400 기가톤 CO2. 2,400 기가톤이면 기가톤이 10의 9승이죠. 기가가. 그러니까 2.4조 톤 정도가 그런 CO2가 지금 대기 중에 있다는 그동안에 축적된 게 그렇다는 거죠. 그동안에 한 170년 정도. 그리고 매년 한 이 정도 59기가톤 정도의 그 CO2 이퀴벌런트죠. 그러니까 CO2 말고도 뭐 메탄도 있고 아산화질소도 있는데 그걸 갖다 CO2로다가 환산시킨 것이죠. 이게 뭐 한 59톤. 그러니까 매년 한 59기가톤이니까 얼마예요? 590억 톤인가요? 590억 톤 정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엄청나게 증가했죠. 과거에 지금 280 ppm이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구는 계속 280 ppm 정도로 그 상태가 이 지구가 유지가 됐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한 150, 200년 그 사이에 지금은 430 ppm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50%가 급상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 온도가 지금 산업화 이전, 보통 산업화 이전은 그 데이터가 요때 데이터를 씁니다. 800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1도 올라왔습니다. 2020 평균. IPCC 자료에 의하면. WMO 세계 그 기상기구에 의하면 2020년에 1.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비해서. 이게 뭐 1.1도 올라간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럼 굉장히 지구 평균 온도가 저렇게 올라간 겁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그러니까 육지는 이 IPCC에 의하면 육지는 1.59도 올라가고 바다가 0.88도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이 여기 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현재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단위가 100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예. 1000년인데 여기 80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예요? 80년 전이죠. 80년 전. 여기에 0 현재예요. 80년 전이나부터 지금까지 쭉 해서 거의 비슷하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됐어요. 대개 뭐 250 ppm 뭐 이 정도. 그러니까 300을 넘지 않는 이런 상태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1850년에서 1900년대에 280 ppm이었습니다. 280년.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계속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했다 이 말입니다. 이동안 이게 80년 전부터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요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급상승해 버린 것입니다. 현재 430 ppm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더 짧은 기간을 관찰해 놓은 것인데 짧은 거 이게 1850년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이 빨간 게 템퍼레처고 이게 이제 파란 게 그린하우스 가스 이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때부터 요 기간 때는 거의 뭐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어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요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팍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 온실가스가 쭉 이렇게 갑자기 온실가스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이 템퍼레처 지구 평균 온도도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변수 간의 그 상황
관계가 굉장히 깊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배출되어 갖고 지구 온도가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그래서 이거 식량 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식량 위기가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멜소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798년에 인구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의 식량 위기하고 지금 식량 위기는 성격이 틀린 거죠. 그때 식량 위기는 그냥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식량 생산에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위기가 온다 그러는데, 지금의 위기는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사람에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그 성장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기후 위기가 와가지고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게 현실화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본격화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류세가 라고 하고 지금은 그래서 지구 대멸종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왜 지구 대멸종인데 지금까지 과거에 지구 5번의 지구 멸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건 다 자연적인 현상인데 지금의 지구 대멸종은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다 엄청나게 줄어들어가지고 거기에 인간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인간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 밖에 무슨 뭐 사회적인 변화 이거 뭐 크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국제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참 과거 지금 한 몇 년 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죠. 국제 질서가 지금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강대국들의 그냥 뭐 어떤 그런 걸 어떤 미국 하는 거라든가 러시아 하는 거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것이 저는 볼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성장 지상주의에 의한 뿌리기는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팽창주의거든요. 성장이라는 것은 양적으로 계속 팽창하고 늘어나는 게 결국은 성장이니까. 그러니까 양적으로 팽창하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그 자원 고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원도 부족하고 환경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경쟁이 치열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원과 에너지 쟁탈을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영토 확장 경쟁을 위해서 지금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뭐 옛날에 어떤 제국주의 사회로 뭐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도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WTO를 중심으로 한 그런 다자주의 무역 질서 그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난번에 뭐 작년부터인가요? 그랬잖아요. 뭐 관세 폭탄하고 막 이게 우리나라도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다 이게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지금 전쟁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 이런 것도 크게 보면 역사적으로 큰 역사에서 보면 결국은 이와 같은 어떤 팽창주의, 성장지상주의에서 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잘 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행복지수를 가끔 이렇게 발표를 하죠. 거의 매년 발표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OECD 꼴찌예요, 사실은. 거의 꼴찌예요. OECD 38개국에서 거의 꼴찌 상태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북유럽 4개국인가 5개국가. 핀란드는 항상 1위를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살고 한강의 기저이고 지금 엄청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꼴찌이고 이런 나라는 거의 행복한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경제적인 측면인가?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경제 성장과 소득의 문제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아까도 보셨듯이 36,000달러 정도 돼요. PPP 기준으로 치면 한 57,000 정도 한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국제 기준에서 물가가 싸거든요. 이거 여기서 기준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 한, 경상가계로 한 5만 5천 달러인데, 우리하고 뭐 큰 차이 나진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 나라 PPP 기준으로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구매력 기준이란 말이에요. 따지면은 이거보다 차이가 훨씬 더 줄어요. 왜냐면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평균적으로 물가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꼴찌이고 오이시에서 행복하지 않은가? 행복하지 않다면 뭐하러 성장하는가? 그리고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어떤 사회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자연환경 생태 측면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성장의 한계 문제를 성장의 한계. 그러니까 성장은 무한히 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맨날 떠드는 게 그거죠. 성장. 자, 성장하는 것이 그래 실질적으로 지속하는 건 계속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갖다 제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생물 물리적 관점. 이것은 지구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 간의 어떤 조화, 균형 이런 문제들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닫힌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적으로 클로즈된 시스템이에요. 그럼에 반해서 지구 시스템의 하나의 상위 체계인데 그 밑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 경제 시스템은 하나의 오픈된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닫혔다는 것은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럼에 반해서 경제 시스템은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면은 지구 시스템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거기서 물질을 받아들여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해 가지고 다시 그 결과로서 다시 또 이제 지구에다가 다시 또 이제 배출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죠. 근데 그 관계가 서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성장의 한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성장과 인간의 행복 관계, 성장하는 것이니까 개인으로 말하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죠.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인간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실질 GDP가 얼마나 커졌느냐 가지고 이제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 GDP를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성장의 한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구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가 결국은 물질적으로 닫혀 있으니까 양적으로 팽창하는 데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서 계속 커지면은 자연히 자원 고갈은 이건 뭐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 자원이 고갈되면서 그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를 하고 하면 당연히 그게 배출될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폐기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 폐기물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클로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지에 쌓이든 아니면 뭐 바다로 들어가든 아니면 대기 중으로 뭐 가서 그러니까 형태만 바뀌는 것이 전체 이건 바뀌지 않는 게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뭐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라는 것은 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커져가고 자연계의 수용 능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원을 재생하고 흡수하는 이런 능력을 갖다가 초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그냥 그림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지구 이거 물질적인 크기입니다. 이건 물질적인 크기. 그냥 지구 실제 크기. 뭐 사각형으로 그려놨는데 여기에 조그맣게 있는 것은 이건 지구죠. 이거 사실 요거보다 더 작게 그려놨어야 되는데 1800년대 이전에는 요 정도, 요거보다 훨씬 더 작은 상태로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경제가 아무리 성장하고 뭐 이게 커지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서 물질을 받아들였고 자원을 받아들여갖고 생산해가지고 소비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더라도 이게 설령 이게 이제 클로즈 됐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게 다 자정 능력이 있고 다 해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1800년대 넘어가면서 막 급속도로 성장하니까 이 크기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갈 수는 없고 여기서 계속 고갈되고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는 뭐 우리가 현재 상태로 우리가
계속 성장 지상주의 이 노선을 계속해서 간다면 결국은 나중엔 뭐 이래 되지 않겠냐. 이건 뭐 파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구위험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위험 한계선. 그러니까 스웨덴의 그 요한 록스트롬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건 좀 자료가 좀 업데이트가 안 된 건데 2009년도에 여기 빨간 거로 된 게 이제 지구위험 한계선을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 한계선이죠. 지구위험 한계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벌써 이 당시에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에 지금 생물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지금 감소되는 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감소해가지고 지금 그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기후변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됐을 때, 이 당시에 있는데 지금은 이걸 넘어섰다. 질소도 이래. 지금 이게 좀 업데이트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그 자료에 의하면은, 9개 분야에서 6개 분야가 이 한계성을 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가장 심각한 게 이거 기후위기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그 성장의 한계와 관련된 어떤 두 번째 관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성장과 행복의 관계. 그러니까 성장하면, 그러니까 국가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개인이나 가계 입장에서 볼 때는 소득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성장할수록 인간은 행복한가? 돈이 많을수록 인간은 행복해지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행복 방정식이라는 이렇게 세워요. H는 D분의 여기서 H는 여기 행복도예요. 행복도가 여기서 C는 소비 수준입니다. 여기서 D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을 행복해 하는 것은 소비 수준의 증가 함수이고 욕구 수준 내지 욕망이죠. 그거 수준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상대적인 것이죠. 상대적인 거. 욕구가 그대로 있다. 내 욕구가 그대로 있다면은 일단 이렇게 소비 수준이 소득이 늘어서 소비 수준이 늘어나면 내가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소비 수준, 내 소득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행복을 늘리려면 내 욕구를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행복론에 대해서는 우리 회장님께서 최고 권위자신데, 회장님이 행복론은 최고 권위자신데, 제가 감히 행복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이거 행복을 높이는 이 분자 이게 소비 수준, 즉 소득 수준을 얘기해요. 소득 수준을 얘기하면, 근데 이게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가 서로 비례적인 관계라고 하면, 이게 늘수록 비례적으로 행복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행복도가 증가하겠죠. 그렇다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어떤 물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파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계 형체니까 소득이 늘어나면서 점점 행복도는 보통 효용, 만족도, 유틸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점점 작아진다는 것이죠. 한계형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이스털린 역설을 하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행복도하고 소득하는 관계가 없어진다. 그래, 잉글 하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강조 선생님에서 성장과의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소득 수준이 있다고 하죠. 그걸 갖다 디커플링 포인트, 끊어진다는 얘기죠. 디커플한다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아무리 계속한다, 소득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좀 하나 그려놨는데, 이거 제가 손으로 그려가지고 이게 좀 조잡하게 되어 있는데, 개념적인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소득이고, 여기가 이제 행복도예요. 소득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죠. 자꾸 올라가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면 어떤 식으로 증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처음에는 좀 더 그 증가 속도가 빨라지죠.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어느 점, 여기서 인플렉션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변곡점을 지나면 이제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기울기가 점점, 그냥 여기서부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갖다가 똑같은 한 단위씩 늘리더라도 거기서 늘어나는 어떤 나의 만족도, 효용, 행복도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면 더 이상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극대점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다면 이게 진짜라면 그럼 뭐하러 성장하나? 이 정도면 뭐하러 성장하나? 성장이 필요하겠어요?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정도 되면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된가? 2단계가 지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이스탈린 역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잉글하트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단절이 더 이상. 그럼 여기 이 극대 수준이 일어나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건가? 이렇게 갈 건가?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건가? 여기서는 아마 여기서 소득이 더 늘어나서 다시 말해 여기서 이 상태에서 더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줄어들 것이죠. 왜 그러냐가 하면은 성장이라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죠. 성장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투입이 되겠어요. 그리고 자원이 투입된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폐기물이 배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주는 인간의 비효용 문제, 디스유틸리티 문제가 엄청나게 없는 그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이걸 글로벌한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한 관점에서 세계 못 사는 나라들, 뭐 아프리카라든가 등등 이런 나라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사실 성장 크게 저거 하실 거예요. 또 최선진국들, 여기 아마 이걸 넘어섰을지도 몰라요. 이런 나라들이 과연 계속해서 성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이건 시간 개념이 안 들어간 거죠. 만약에 시간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 욕구는 점점 높아지죠.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자기 욕구 수준이 높아져요. 아까 보면은 욕구가 분자에 들어가 있어요.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구 수준이 높아지니까 전체 행복도는 좀 떨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한단 말이죠. 소득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욕구 수준이 점점 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그러면은 이 그림 자체가 이 짝으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쉬프트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소득 수준에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행복도는 좀 낮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수준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 있다. 가면서 계속해서 어떤 더 이상의 어떤 소득이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이어야 되는가? 만약에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문 열어야 되겠습니까? 좀 더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 행복에 기여를 못한다면 굳이 그러냐. 전투 그 얘기를 좀 사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게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행복이냐.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개인적인 행복이겠죠. 또 중요한 것은 사회 공동체적 행복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글로벌 공동체 전체가 같이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행복까지 다 같은 행복이 되냐.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사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행복까지 있겠지만 공리주의적 행복과 유틸리테리언리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나 홀로 행복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그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속가능 발전 사회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쪽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우리가 저거 한다면 사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로 간다면 사실은 2단계에 이르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선진국들. 뭐 세계 전체 한 200여 개국 중에서 한 20% 이상은 선진국이고 한 80%는 개도국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은 이쪽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하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원조라든가 뭐 분배 문제를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100만 원은 여기서 100만 원은 차원이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 순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갖다 이쪽으로 가지면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GDP 세 번째 어떤 성장의 한계 문제라는 거는 일단 GDP 문제가 있습니다. GDP 문제. 우리가 성장률 몇 퍼센트 하고는 실질 GDP가 몇 퍼센트 늘었냐 그걸로 따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거기는 뭐 외부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계 전문 용어긴 하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업이 어떤 생산 활동을 한단 말이죠. 기업이 생산 활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영향, 나쁜 영향도 있고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 영향을 사회에,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영향, 그걸 갖다가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해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게 환경을 갖다 파괴하고 막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내볼 건데, 근데 이거는 일종의 사회적 변화, 사람들의 어떤 만족감이라든가 행복도를 갖다 굉장히 낮추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GDP의 계산이 안 돼요. 우리가 GDP를 계산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계산이 안 됩니다. 만약에 GDP에다가 이런 걸 갖다가 계산해 놓는다면 마이너스로 다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비용으로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과대평가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하지만 사실 GDP는 자꾸 올라가요. 성장은. 그렇지만 실제 그런 것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후생은 오히려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군수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뭐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아마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성장률이 꽤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군수물자 해가지고 갖다 퍼거든요. 그죠? 거기에다가 군수물자를 갖다가 군수상들에다가 무슨 미사일이라든가 뭐 각종 뭘 갖다가 수출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성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 성장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을 갖다가 수만 명 죽이고 그 나라 경제를 완전히 박살내고 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성장해요. 내 소득은 늘어나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남의 불황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군수하는 것이 다 GDP에 들어올라가거든. GDP에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평등 문제. 이거는 굉장히 성장을 추구하면 할수록 불평등은 점점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뭐 6억인가 7억을 갖다 막 줘서 누가 그게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우리 성장 굉장히 된 거예요. 사실은 반도체 엄청 수출 많이 해가지고 금년도에 그게 기여가 많이 됐을 겁니다. 경제 성장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누가 얼마나 이익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부익불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평등 문제, 양극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불평등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니계수라는 걸 얘기합니다. 지니 코에피션트라는데, 우리가 가장 행복한 나라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의 지니계수는 가장 낮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얘기죠. 완전 평등할 수는 없죠. 인간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불평등도가 굉장히 낮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모델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들. 그러에 반해서 최상위 경제 대국들, 근데 행복도도 낮은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를 보면은 지니계수가 매우 높고 성장지상주의를 노선을 밟고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뽑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복도가 OECD 최하이지만 지니계수도 높고 성장주의에 우리가 매몰된 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지니계수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것도 좀 업데이트가 좀 안 됐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특징은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
움직이죠. 근데 0으로 갈수록 0이라는 것은 완전 평등이라는 얘기고 1이라는 얘기는 완전 불평등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있는 이런 나라들,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 또 여기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그 지능 기수가 낮은 나라들. 그만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 불평등도가 거의 그 완화됐다는 얘기죠. 평등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주목한 부분이 미국 한번 보시죠. 이거 OECD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OECD 국가들만 통계를 뽑은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최상위예요. 뭐 여기 이런 나라들이야 뭐 고려할 것도 없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세계에서 경제 가장 큰 나라고 가장 군사력 크고 막 그러던데 불평등도는 제일 높아요. 세계에서 부자 나라들에서. 그러니까 잘 사는 데는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데는 못 사는 데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홈리스들이 막 즐비하고 잘 산다. 그래서 미국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들이 많은 개도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좀 있습니다. 이게 성장만을 추구하는 나라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갖다가 그래도 추구하는 나라들의 차이다.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이게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큰 건데 이런 것이 GDP에 다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대평가되고 또 저런 걸 포함하지 않으니까 성장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대안 지표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답은 뻔하죠. 그래서 지금 성장 지상 주의를 갖다가 좀 벗어나가지고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갖다가 좀 더 바꿔야 한다, 이제는. 이게 벌써 유엔에서는, 벌써 세계에서는 벌써 40년 전에 시작됩니다. 근데 말로만 떠들었지 실제 그렇게 안 됐거든요. 실제 안 돼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속가능 발전 사회로 이렇게 가야 한다. 양적 팽창보다 질적 향상 쪽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지구 시스템을, 사실 지구 시스템은 우리가 150년, 200년 전과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때의 어떤 지구 생태 균형이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고 또 온실가스 ppm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원래 균형으로 회복하기는 어렵고, 사실 새로운 균형으로 가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균형으로 우리가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계 수용능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규모를 갖다가 적절한 경제 규모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발전 단계별로 국가들도 성장 속도를 갖다가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됐다. 못 사는 나라 좀 성장을 하더라도 잘 사는 나라는 그렇다. 그리고 국가 에너지 구조를 갖다가 무탄소 청정 에너지라든가 재생 에너지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2050 탄소 중립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벌써 오래전부터 됐습니다. 이거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갖다가 실현해가지고 지구 온도를 갖다가 1.5도 상승해서 딱 스탑시키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벌써 틀렸어요, 이제. 사실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자주의 국제 협상을 갖다가 해야 된다. 파리 협정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상,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함께 행복한 세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이렇게 그건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기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혁명 그런 시대입니다. 기술 진보가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술이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의 역사는 기술 진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은 그게 기술이 진보가 돼가지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은 결국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과연 기술이 그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 진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농업 형태도 결국 마찬가지죠. 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기술 진보의 양면성을 얘기한다. 코모노 약속,
가설이라든가 우리가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연 파괴 환경오염이 심화된다. 우리가 AI 기술을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AI는 앞으로 세상을 갖다가 많이 변화시킬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AI 기술이 이런 문제를 열 거거든요. 우리가 AI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탄소 중립, 탄소 중립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2, 3년 전부터 그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뭐냐, AI 때문에 그러죠. AI 폐공해서 AI가 그러면 뭐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무슨 뭐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많은 전기망을 그리고 이걸 갖다 엄청나게 많은 물 수자원이 엄청나게 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AI 첨단 기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이 물론 인간 생활을 갖다가 성장을 하지만 그 맹신주의는 경계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인구 문제도 아까 그랬죠. 인구 문제, 그러니까 인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지금 83억이죠. 83억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한 10억 정도까지 늘어날 거예요. 2100년 정도 가까이 되면은. 그런데 뭐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노동력을 공급을 해가지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인구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최적의 인구 수준을 갖다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럼 최적의 총인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가 더군다나 미래 첨단 그런 AI 뭐 이런 시대에는 노동력을 공급을 하고 인구가 늘어서 노동력을 공급해서 경제의 성장, 경제에 도움을 줘야지. 이런 개념은 이제 아니죠. AI가 다 해주니, 뭐 AI 로봇이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앞으로는 점점 더 경제 압박 수단 이런 마이너스 효과가 늘어나는 것이지. 사실은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총인구 수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다. 여기에 북유럽 국가들이 아까 제일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적은 인구, 넓은 국토 면적이라. 그래서 가장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나. 이런 나라는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거 560만 밖에, 우리보다 거의 뭐 한 9분의 1, 10분, 이것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 이러니 이 정도 인구를 갖다 몇 개 살리는 거야. 이거 쉽죠, 사실은요. 지금 우리보다 1인당 GDP가 한 10,000불 정도 많다 그래서 10,000불 정도 많다.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인구가 적으니까 몇 개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이 경제 규모 가지고 인구가 이 정도 됐다. 그럼 우리나라 엄청나게 뭐 1인당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정 인구를 갖다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200만이 됩니다. 2, 3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정말 다행이네. 우리나라는 너무나 과잉 인구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에 좀 노력하고 싶은데 이 많은 인구를 갖다 매개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그렇게 노력해서 36,000달러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적정 인구까지 좀 줄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 5,200만 명이 만약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반으로만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소득이 생활 수준이 7만 한 5천 정도 딱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구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적정 인구가 어디냐? 이건 저도 모르는데 연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정 인구 수준만 되면 우리나라 수도권 여러 가지 집중화 문제 오히려 서울이 공동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적정 인구였으면 그때는 지금 과잉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30년 앞을 내다본다면 사실은 자연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빈 건물, 빈 상가 다 이러니까 아마 20, 30년 인구 팍 줄어들게 되면 수도권 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이고 있는데 자동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적 규모로 성장하는 게 제가 조금 밥은 먹어야 되니까 사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커지는데 이게 적정으로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정 수준으로 커져야 되는 그 적정으로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적정 규모로 커져야 한다. 근데 몇 가지 접근법이 있다. 이런 말씀만 그냥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적인 접근, 생물 물리적 접근.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적정 수준을 초과했을지도 몰라요. 초과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강대국들 이런 데 아마 넘었을 겁니다. 정말 성장이 필요한 나라들
저 아프리카에 정말 못 사는 나라들, 저기 남아시아에 정말 못 사는, 이런 나라 경쟁 계속 해야 합니다. 굶어 죽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정 수준에 이미 넘어선 나라도 많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거는 지구 전체적으로 본 것입니다. 세계 전체적으로. 아까 110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멜소스 함정이 장기 정체기가 한 1800년 정도 지나요. 그래서 여기서 급작스럽게 성장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수준이 적정 수준이다. 적정 수준에 초과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 인구 정점이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대략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이 최적 수준이다. 세계 경제 규모가 이 정도만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선택은 아마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거니까. 인구가 늘어나면서 1인당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건가? 여기 비경로 같은 경우는 1인당 소득이 14,000~15,000달러입니다. 이거는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해 간다. 그러면 이것도 전체 경제 규모는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급속 성장한 듯이 가는데 이건 뭐 선택할 수가 없죠. 금방 이제 멸망의 길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 가지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적정의 그런 어떤 성장 규모 이런 것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이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로 우리가 가야 된다. 벌써 4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말로는 계속 떠들었어요. 세계에서, 유엔에서 뭐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각 나라들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한 2년 전, 3년 전에 벌써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결국을 했습니다. 세계가 다 말로는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런 어떤 뭐 기후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지구 한계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다 이런 얘기들.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어떤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경고하는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 브룬틀란트 보고서, 이 브룬틀란트도 노르웨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이 다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지구 위협 한계선, 그 럭스트롬 그 사람들은 스웨덴 사람이거든요.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이 여기서 제일 최초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980년 이 브룬틀란트 보고서 우리들의 공동 Our Common Future라는 건데 여기에서 정의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것은 물론 아니에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뭐 개발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우리가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미래 세대도 당연히 그러겠죠. 잘 살고 싶어요. 그걸 갖다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이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그걸 갖다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그 필러가 있습니다. 세 가지다.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것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는 이 개념 정의는 경제적 번영의 어떤 지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환경적으로 이 미래 세대도 적어도 우리들이 누리고 싶은 그 정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해야 돼요. 사회적으로도 말이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은 어떤 사회 통합의 문제를 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핵심되는 게 어떤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좀 공평한 사회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 근데 이런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 어떤 개별 기업 단위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ESG 경영이 한다. ESG 경영이라는 말을 갖다 뭐 오래전부터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 ESG니까 environment라고 social 뭐 이거죠. 여기서 environment가 여기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죠. 그 다음에 social인 게 우리 사회적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뭐 기업이라는 것이 뭐 이윤축으로 갖다가 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거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ESG는 이거 갖다가 개별 기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개념 정의를 하게 되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상호 연관성을 갖고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발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세계 현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얘기는 벌써 40년 전에 나왔지만 지지부진하게 돼 있다. 특히 거기에 미국 트럼프 2기 들어갔고 미국이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저런 쪽으로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야 할 나라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현재 기후위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가 미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적 그 온실가스 당연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할 만큼 성장했어요. 1인당 소득이 8만 원, 9만 원 이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하고 있죠.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발효협정이 타고. 우리나라는 그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갖다가 2001년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이다. 철강이라든가 무슨 조선, 석양, 탄소를 많이 배출한 그런 어떤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계가 많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가긴 가야 됩니다. 탄소 중 재생에너지 이거 비중도 OECD 꼴찌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농업 분야에서 농업도 우리가 미래 계속해서 농업은 성장 산업이다, 미래 성장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1990년대를 전후로 해서 그렇게 계속 왔습니다. 농업도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농업으로 가야 합니다. 그걸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려는데 시간이 없으면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함께 행복한 선진사회로 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선진국인가요? 미국 선진국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강대국이죠. 선진국은 아닙니다. 한국 선진국인가? 우리가 2021년도에 우크탑에서 공식 선진국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결국 선진국은 아직 더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대단히 죄송하고요. 도명기 회장님께서 아까 농업 문제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다 그냥 지나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하는 그런 김구 선생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말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풍성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국방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이게 김구 선생이 80년 전에 나의 소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 사회가 성장지상주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지상주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로 가야 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김구 선생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개념을 아실 건 아니지만 이게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향하는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은 부력은 그냥 우리 생활이 풍족할 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적정 성장. 그리고 국방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나를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 그래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김구 선생님 말씀이 80년 전에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래서 다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농업 문제 또 이석순 학장님께서도 오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기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주제를 선정해서 이 발표는
발표 자료는 충분히 너무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시간 관계로 충분히 발표를 하시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금강산도 식구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너무 선생님들 시장하게 하시면 또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이만하고 그래도 이제 꼭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한두 번 질문 받고 그리고 저기 식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